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 5억도 5억이 누구지 뭐 개 이름도 아니고 빡빡 끌어모아도 나 2억이에요. 나 2억밖에 없어. 근데 2억으로 사실상 경기도 집 사기도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상계 뉴타운이나 장위 뉴타운 쪽에 가게 되면 네, 소장님. 요즘 뭐 공급도 늦어지고 재건축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신축 수요가 또 계속 또 늘어나나 봐요. 근데 가격은 높고, 이거 지금 신축 같은 거를 계속 사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인가 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반포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재건축을 했죠. 반포 주공 1단지인가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입니다. 2단지가 아마 반포 사이였던 것 같고 그때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고분양가. 그때는 엄청난 사회 이슈였습니다. 강남이 평당 3천만 원이 웬 말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았고 어느 날 제 후배가 놀러 왔습니다. 있잖아 레미안 퍼스티지가 25평이 9억까지 올랐대. 미친 거 아니야 강남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야 진짜 미쳤네 강남이. 그거는 떨어진다. 너 기다려봐. 떨어지기는. 세월이 지나니까 25평이 레미안 퍼스티지가 9억밖에 안 했다고. 지금 또 신축 아파트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2월에 올파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전용 84가 분양가가 13억대 나왔거든요. 그때 분위기 아시죠? 아니 이게 웬 이렇게 비싸게 나와. 이 분위기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13억이 웬 말이야. 이게 미분양이 났잖아요. 미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30억 넘죠. 30억, 35억 정도. 불과 3년, 4년 전에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운대역에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또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가 13억대 나왔습니다. 전용 84가. 야 이게 웬 말이야. 강북에서 13억대라니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게 지금 17억이 넘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이라고 한다면 입주 물량이 충분히 나오느냐. 서울은 적정 수요가 한 4만 7천, 4만 9천 정도는 나와줘야. 왜? 신혼부부들 생각해보면 이것도 모자라. 10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나올까요? 재건축 재개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생각처럼 막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합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처럼 이렇게 대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집주인들이 매물 내놓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수요는요. 신혼부부들 5만 상들 나오죠. 지방에서도 올라오죠. 자, 이런 서로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지역에 유동성, 돈은 다 어디로 몰려 있나요? 다 서울에. 많은 돈들이 사실 몰려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여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희소성도 봐야 되고 서울은 지을 땅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공사비. 작년과 올해가 인테리어 보니까 30% 정도 올랐더라고. 인테리어 비용이.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는 80% 자재를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하는 게 저렴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게 이제 고비용이 된 거예요.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80%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근에 중동 전쟁,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격탄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사비가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사비 상승을 보게 되면 거의 분양가가 한 80% 올랐을걸요. 서울은 천지개벽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축비가 내려갈까요? 서울 인구가 수요가 줄어들까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건축비가 내려갈까요? 인건비가 내려갈까요? 인건비 안 내려가잖아요. 우리 월급이 내려가면 말이 되나?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안해보게 되면 우리 인플레이션도 현금이 돈이 많아가지고 10억이 남아가지고 그냥 집에 금고에 넣어뒀는데 까먹었습니다. 10년 지나서 생각이 난 거 10억을 넣어놨지. 빼면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실물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10년 후에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게 되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은 올라가는데 신축 아파트는 우리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솔직히 좋잖아요. 최근에 견본주택 가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짓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모든 게 다 환상적으로 퍼펙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저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줄어들 리가 없다. 근데 경제가 안 좋다? 소득이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반도체가 좋을 뿐이지 모든 뭐 자영업이나
제조업은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신축 아파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중에도 지방에 가면 미분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3억대 미분양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지으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억대 미분양이 있다면 지방에서 터무니없이 시골이거나 도저히 인프라가 없는 곳들 아니라면 택지지 구면 더 좋고요. 도심에 그런 미분양이 남아있다면 그런 미분양도 괜찮겠다. 건축비가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올해 더 많이 올라갈걸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중동 전쟁의 부작용은 지금이 아니고요. 올 하반기에 저는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지금은 비축유도 있고 나름대로 억제를 하는데 이게 억제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분양가 올라가죠. 건설회사들은 너무 팔아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축 아파트로 가겠죠. 희소성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엄청나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서울은 절대 그런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더 커진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3기 신도시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건축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 오늘 분양가가 제일 저렴하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도 지금 온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은 한 2, 3년 지금 올라왔잖아요. 분명히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어느 순간은 그래도 하락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걸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또 숙제 중에 숙제이고요. 예측을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또 어렵기도 합니다. 내년에 집값 떨어져라는 게 100%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집 팔아야죠, 금매로. 근데 언제, 얼마나 떨어져서 얼마나 하락이 지속이 될지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중요하죠. 금리와 집값은 반비례 관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비례 관계고 우리가 이제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집주인은 버티기 힘들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구매 능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부작용인데 대출금리가 높죠. 상당금리가 7%를 넘었는데 기준금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는데 대출금리는 상단이 7%, 하단은 4% 중반대, 중후반 나오거든요.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아니 금리가 2.5인데 대출금리 높다?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대출금리가 낮으면 주택시장으로 또 수요들이 몰릴 수가 있으니 좀 조절해 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이제 가상금리를 올려서 조정을 합니다. 예대 마진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출 규제가 심하다는 건 또 은행은 대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금리와 대출은 반비례 관계야. 오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얘기죠.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갈까요? 하나의 요인이죠. 강남의 지금 전세가율이 30%거든요. 그런데 강남 집값은 왜 올라갈까요? 대출금리가 7%인데 상단금리가 물론 하단금리는 4% 중반. 왜 서울 집값은 올라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인자일 뿐인 거지 이 하나의 인자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 머릿속에는 또 뭐가 남아있냐면 2022년 미국이 긴축을 해서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 그 안 떨어질 것 같은 서울 집값도 떨어지더라. 라는 약간 트라우마 공식이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그때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립니다. 5.5%까지 올려서 떨어졌을까요? 올라가는 과정이 문제였을까요? 예측지 못하게 올려서 불확실성. 파월이 2021년만 하더라도 3년 동안 금리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믿고 3년 동안 미국이 금리 안 올리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야 라고 했다가 2022년에 금리를 올리는데 미친 듯이 올리더라고요. 베이비 스텝, 우리가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라고 하는데 우리 항상 베이비만 보다가 이거는 빅 스텝, 자이언트 0.75, 나중에는 울트라 빅 스텝 1%. 야, 이러다가 나중에 10% 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나겠는데? 라는 두려움, 공포가 전이되는 순간 집주인들은 어떻게? 야, 큰일 났다. 이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려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겠구나. 근데 대출 이자도 2배 정도 올랐으니까 던집니다. 매수자들은 안 삽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고점 대비 30% 정도 쭉 빠져서 이게 2023년 한 상반기까지도 가거든요. 하반기 넘어서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5.5가 문제가 아니라 파월 의장이 5.5까지 올릴 거야 라고 예고를 해줬으면 계산기 두들기 버틸 수 있겠구나 답이 나오는데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버틸 것 같아 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언제 떨어지냐면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제 기억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많게는 2번. 그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냐 그러면 수요 억제는 뭐 정책으로 대출, 세금, 그 규제 지역으로 할 수는 있어도 공급이 옛날처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MB 때 집값이 안정되는 거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논리고 MB가 했던 건 이제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가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또 반값 아파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건축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슨 또 반값이야. 그러면 추경해가지고 그 추경으로 반값 3기 신도시 반값을 하면 주택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정책으로 집값 잡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집값이 이제 힌트가 있잖아요. 2022년 말에 30% 떨어졌는 게 금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불확실성이죠. 그럼 불확실성이 언제 있었지? 97년, 98년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 미국 긴축. 3번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힌트잖아요. 이거 예측할 수 있었나요?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긴축. 우리 예상 못했잖아요. 그럼 지금 또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이걸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2가지가 있죠.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진 사람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판다? 예측을 해서 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하나를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나 있는 집을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사기가 매우 어렵고요. 저는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성이 또 생겼을 때는 우리는 기준을 정해야죠.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난 무조건 산다. 한강벨트든 서울이든 내가 목표로 했던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부동산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30% 떨어지는 건 무조건 들어가자. 그래도 불안하다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 뭐 강남을 규제 지역에서 풀어준다든지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경제에 충격을 주니까.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공포가 지배가 될 때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고점 대비 30% 강남이 규제 지역으로 풀리느냐, 양도세 특례가 나오느냐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양도세 특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부가 사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1주택자들은 2주택이 되는 거고요. 2주택자는 3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무리해서라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집 하나 사거나 1주택자가 팔고 갈아타기 이 정도로 움직여야지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된다. 하우스푸어 같은 그런 어떤 공포감에 내 기준을 정해서 그렇죠. 네, 하여간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과감한 어떤 정책적 뭐 양도세 면제라든지 강남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신호가 나오면 과감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자, 지금은 뭐 무주택자분 혹은 뭐 1주택자분들 중에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조금 진입하셔도 되는 시점인가요? 무주택이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just do it입니다. 지금 떨어지나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봐야죠. 결과를. 왜? 아니 바닥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는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바닥을 기다린다는 건 안 사겠다는 거와 동일합니다. 안 사고 싶은 분들은 안 사면 돼요. 살야 되는 필요성, 구매 욕구가 있습니다. 사야 되겠다. 그러면 무주택과 이제 갈아타기 1주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어려워하는 게 눈이 너무 높아.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무리하게 생애 최초 70% 받아서 최대한 무리하게. 물론 70% 대출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70% 대출을 레버리지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3억 있는데 7억 대출 받는 건 너무 무리해. 사회 통념상 무리죠. 근데 이분들이 부부가 둘 다 KB 다녀. 나이도 젊어. 앞으로도 계속 다녀.
전문직이야. 금방 갔거든요. 몇 년 지나면. 그러니까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른 기준이다. 똑같은 기준은 없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금액을. 전문직이다. 취업 금방 갚을 수 있다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시되, 소득 수준이 낮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생애 최초라도 그렇게 말고 5억짜리라면 내가 자금이 한 3억 있다면 한 2억 정도 대출은 어떻게든 뭐 감당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되 주거 안정을 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2순위로 그 다음에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집값 상승이 1순위가 되면 이제 투자 전략이 틀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있죠. 2억이 있는데 나는 투자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 실거주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해도 되고 지금 월세 살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많이 선택하는 게 서울의 재개발 구역이 많이 들어요. 자, 재개발 쪽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최근에 수요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생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사기는 사실 대출도 안 나오고 토지거래가 전세 끼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래의 새 아파트를 살 거야.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재건축은 사실상 서울에서 최근에 미미삼, 월계동에 미미삼도 많이 올랐어요. 10억 이상 뛰어넘었기 때문에 2억 있는 분이 미미삼 들어가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2억, 3억 또는 5억, 6억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힘들고 재개발 구역 중에 나는 5억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동작구에 뭐 상도라든지 광진구에 구의, 뭐 자양동의 모아타운이라든지 구역 지정되거나 될 만한 곳들 들어가면 5억, 6억에 투룸, 3룸 사서 대지분 넓은 거 살 수 있거든요. 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 5억이 누구지 뭐 개 이름도 아니고 빡빡 끌어 모아도 나 2억이에요. 나 2억밖에 없어. 근데 2억으로 사실상 경기도 집 사기도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상계 뉴타운이나 장위 뉴타운 쪽에 가게 되면 그쪽도 이제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찾아보면 2억으로 전세 끼고 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아파트는 이제 실입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자를 내도 되고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뭐 대출받아서 입주해도 되니까 찾아보면 길이 있는데 막연하게 나는 내 생에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제발 버리자. 왜? 지금 전월세는 아닙니다. 전세 매물도 없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도 없고 정책 방향성 자체가 다주택자 규제, 집값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조 자체를 바뀌지 않으면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외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무주택으로 계속 사시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전세 만기가 올해 12월이에요. 12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왜? 12월 끝나잖아요. 잘못하면 갱신권 사용도 못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이라면 집주인한테 저 전세금 미리 좀 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집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지금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좋아합니다. 왜? 생각하기는. 전세금을 내가 계약했을 때보다 엄청 높게 받을 수 있거든. 집주인이 라고 하면 그럼 중개보수 내가 낼게요 라고 한번 딱 던져줘도 괜찮죠. 그리고 그 전세금을 빼서 재개발 구역을 사든 아니면 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든 경기 인천이면 어떻습니까? 주거 안정이 우선이지. 지금 전월세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단기간에. 그렇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주거 안정의 1순위를 꼽고 이 전월세 판이 깨진 이 혼란의 상황에서 생존의 전략,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준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셔가지고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뭐 구독자분들께 뭐 그래도 한마디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직 하락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그때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수급 밸런스가 깨어졌습니다. 수요 과잉 공급 부족에 유동성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상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집값이 비싸다라는 건 이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강남 집값 보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되는데 강남이나 한강 벨트를 제외한 지역들은 아직 2021년 고점 회복 못한 곳들 많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입니다. 왜? 5년 동안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했죠. 다른 지역들은 먼저 올라갔죠. 그렇다면 경기 남부축이 먼저 움직였다면 오르지 않은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목적이 좀 강하다 그러면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지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가만히 있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자녀가 나 혼자밖에 없다. 부모님이 현금도 많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좀 양보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판세 자체를 말씀을 해줬다시피 뭐 전월세 자체도 좀 많이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여력되는 한도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을 모시고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봤는데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